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다는 느낌부터 밀려옵니다. 통장은 아직 버티고 있는데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순간이 오죠. 이제 나는 뭘 하지? 이 질문을 피한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외면하다가 노후가 공포로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은퇴 후 삶을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겠지. 연금 나오고 집 있고 적당히 아끼면 되겠지.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공포는 돈이 떨어질까가 아닙니다.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사라지는 그 순간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가난해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산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통장 하나로만 버텨지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 후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자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통장 말고 이미 다른 걸 충분히 모아두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쓸 수 있는 나 자신, 다시 말해 능력, 관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0대 후반의 대기업에서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자산만 놓고 보면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분은 은퇴 전부터 주말마다 무료 강의, 멘토링, 후배들 상담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돈이 안 되는 일이었죠. 주변에서는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말렸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자문 요청, 강의 요청, 프로젝트 참여 제안까지 들어옵니다. 처음엔 소소한 활동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월 수입이 연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부자가 된 이유는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은퇴 전에 쓸 수 있는 나를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자영업하다 은퇴한 60대 초반 부부 이야기입니다. 자산은 많지 않았고 노후가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부부는 은퇴 직전부터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등산 모임, 독서 모임,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사람이 끊기면 인생도 끊긴다는 생각이 더 컸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주변에서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부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관리 맡아달라는 부탁, 소개 요청, 공동 프로젝트 제안. 큰 돈은 아니지만 끊이지 않는 기회가 이어졌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비용은 외로움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많은 분들이 가장 공감하실 겁니다. 40대 후반의 조기 은퇴를 선택한 분입니다. 자산 계산은 철저했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유튜브, 뉴스, 카드값 확인만 반복하게 되더랍니다.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분이 바뀐 계기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은퇴 전 직장에서 하던 일을 정리해서 온라인 콘텐츠로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블로그, 강의 상담으로 이어졌고 처음엔 무료, 나중엔 유료로 확장됐습니다. 수입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감각이 생기자 소비가 달라졌고 투자 판단도 훨씬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공포에서 벗어나자 아이러니하게도 자산은 더 오래 유지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은퇴 후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돈을 모으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 먼저 쓸 수 있는 나, 즉 능력, 관계, 선택지를 모아놨다는 겁니다. 통장은 쓰면 줄어듭니다. 하지만 능력은 쓸수록 늘고 관계는 나눌수록 깊어지고 선택지는 많을수록 불안이 줄어듭니다. 은퇴 준비를 할 때 내 통장이 얼마나 버틸까만 계산하면 은퇴 후 삶은 점점 조여옵니다. 반대로 나는 은퇴 후에도 뭘 할 수 있을까를 준비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숨통이 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통장 말고 여기에 먼저 투자했습니다. 사람, 능력,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입니다. 이걸 모아두신 분들은 은퇴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 됩니다. 이걸 준비하지 못한 분들에게 은퇴는 시작부터 공포가 됩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통장 잔고보다 먼저 나는 은퇴 후에도 어떤 사람으로 남아 있을까? 이 질문부터 꼭 던져 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을 준비한 사람이 결국 노후의 부를 가져가더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되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돈을 가지고도 점점 불안해질까요? 이건 의지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연구로 꽤 많이 설명된 영역입니다. 먼저 심리학 쪽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하버드에서 진행된 유명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행복과 삶의 질을 수십 년간 추적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 반복해서 나온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의 안정감과 행복을 가장 잘 예측한 요소는 자산 규모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과 역할감이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고립된 사람은 빠르게 무너졌고 경제적으로 평범해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역할이 있는 사람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훨씬 오래 건강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다라는 감각을 유지하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감각은 통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선택지에서 나옵니다. 경제학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연구들 중에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소비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노후 자산 소진을 분석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불확실성 회피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사람은 쓸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투자 판단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추가 수입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옵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당장 돈을 벌지 않아도 필요하면 벌 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을 때 사람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이게 바로 통장 말고 능력에 투자한 사람들의 힘입니다. 이 부분은 라이프 사이클 투자 전략이나 노후 빈곤 같은 책에서도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노후 파산의 핵심 원인은 예상보다 오래 사는 리스크보다 예상보다 빨리 사회에서 밀려나는 리스크라는 겁니다.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자산 소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고 설명합니다. 또 한 권,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읽고 충격받는 책이 빌 퍼킨스의 다이 위드 지로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단순히 돈을 다 쓰고 죽자가 아닙니다. 돈의 효용은 경험과 관계로 전환될 때 비로소 극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험과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과 능력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돈을 지키는 방식이 다릅니다. 위험한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돈 말고도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여러 개입니다. 하나가 흔들려도 전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금융 자산만으로 구성된 인생은 가장 위험한 몰빵 투자입니다.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제2의 커리어 개념도 여기서 연결됩니다. 은퇴 이후의 일은 반드시 전업이거나 고소득일 필요가 없습니다. 작아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리듬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유지되는 사람은 의료비 지출도 줄어들고 우울감과 불안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결국 논문과 책들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은 같습니다. 은퇴 후 부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라는 겁니다. 통장은 줄어들 수 있지만 능력과 관계, 선택지는 쌓아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질문은 얼마 있으면 되나요?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돼 있을까까지 가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이 있는 사람은 자산이 흔들려도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은퇴 후 부자가 된 사람들의 비밀은 아주 조용하고 단순합니다. 통장보다 먼저 사라지지 않는 자산에 투자했다는 것. 그게 바로 나 자신이고 사람이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등산화 끈을 묶으면서 괜히 심장이 빨리 뛰더랍니다. 그냥 산에 가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러 집을 나서는 날이었거든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괜히 내가 세상에서 지워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들 좋다고 하는 산악회, 그 중에서도 아무 연고 없는 모임에 혼자 나갔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은퇴를 하면 시간이 많아질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해보면 시간보다 먼저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공백, 누군가에게 불릴 일이 없다는 허전함, 그리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오고 회의가 있고 사람들 얼굴을 매일 봤는데요.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휴대폰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악회, 동호회, 종교 모임 같은 데로 나가십니다. 사람 냄새를 다시 느끼고 싶어서요. 저도 그랬고요. 처음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인사하고 어디 사세요? 은퇴하셨어요?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질문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은퇴했다는 말 한마디에 사람을 보는 눈빛이 바뀌는 걸 느꼈거든요. 직업이 사라지니까 내 속에도 같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엔 어디 회사 다녔다 한마디면 끝났는데 이제는 말이 길어집니다. 그 길어진 말 속에 괜히 변명 같은 게 섞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에 퇴직한 박 선배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저처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산악회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잘 어울렸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면서 술자리 문화에 끼어들게 됐고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퇴했으니 시간 많잖아 라는 말에 계속 불려다니다 보니 술값, 회비, 뒤풀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엔 사람 잃기 싫어서 그냥 냈고 나중엔 빠지기 민망해서 계속 냈답니다. 결국 생활비에서 새어나가는 돈이 커졌고 아내와 갈등까지 생겼습니다. 외로움 피하려다 집 안까지 흔들린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여성 회원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남편과 각자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산악회에 혼자 나갔는데요. 문제는 인간관계의 경계였습니다. 은퇴자 모임이다 보니 감정적으로 의지하려는 사람이 많았고 그 선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소한 친절이 오해로 번지고 원치 않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결국 그분은 모임을 그만두면서 사람 만나러 갔다가 사람 때문에 더 상처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은퇴 후에는 감정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분은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는 산악회에서 나쁜 일을 당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서웠던 건 집에 돌아와서였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 속에 있었는데도 집에 오니까 더 공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함께 산을 올랐지만 하산하면 각자 흩어집니다. 연락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만난 걸까? 아니면 외로움을 잠깐 미룬 걸까?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건 외로움을 아무 모임으로나 덮어버리려는 선택입니다. 산악회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혼자 절박한 마음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관계의 주도권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불러주면 고맙고 불러주지 않으면 상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는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은퇴 준비라는 게 꼭 돈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관계도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뒤에 만나는 사람들은 예전과 전혀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이해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복잡한 이해가 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퇴하고 모임 나가실 거면 혼자 가지 마시라고요. 배우자든 오래된 친구든 최소한 나를 잘 아는 사람과 같이 시작하라고요. 그래야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모임에 나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아니면 외로움을 피하고 싶은가?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는 상태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관계에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 삶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나가는 모임은 그냥 즐겁습니다. 기대가 없으니까요. 은퇴 후 산악회에 갔다가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상처로 남느냐, 배움으로 남느냐는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가서 버텨보겠다는 마음보다는 내 삶을 지키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퇴 후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관계에서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산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모임도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진 뒤에 은퇴 생활은 되돌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날 아침을 떠올립니다. 등산화 끈을 묶으면서 느꼈던 그 불안감. 그 감정 그냥 넘기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산악회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은퇴 후 인간관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걸 감정으로만 설명하면 운이 나빴다로 끝나지만 연구와 책을 같이 보면 훨씬 또렷해집니다. 미국 사회학자 로라 카스텐슨이 만든 사회정서적 선택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새로운 인간관계보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소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론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 수가 많을수록 좋지만 중년 이후에는 누구와 있느냐가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보다 훨씬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은퇴 직후입니다. 기존 관계는 회사와 함께 사라졌는데 마음은 이미 깊은 관계를 원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때 산악회나 동호회처럼 느슨한 관계에 들어가면 기대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맞지 않아 충돌이 생깁니다. 앞에서 말한 공허함, 상처, 오해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구는 80년 넘게 사람들을 추적했는데 노후 행복을 가장 잘 예측한 요소는 돈도 건강도 아니고 안정적인 관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적인 관계는 새로운 인맥이 아니라 나를 오래 알고 내 약점을 아는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만들어진 모임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악회에서 하루 종일 웃고 떠들어도 집에 오면 더 허탈해지는 겁니다. 뇌는 이미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하고 있는데 현실은 표면적인 대화만 반복되니까요. 책에서도 같은 경고를 합니다. 아툴 가완디의 책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건 선택의 자유와 소속감이라고요. 은퇴 후 혼자 산악회에 들어가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잃기 쉽습니다. 처음엔 선택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임 일정과 분위기에 끌려다니게 되고 소속감을 얻기 위해 원치 않는 관계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앞에서 나온 술자리 비용, 불편한 감정 노동, 원치 않는 오해들이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로 소속 욕구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은 판단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외로운 상태에서는 평소라면 거절할 일도 받아들이고 경계를 지켜야 할 상황에서도 침묵합니다. 은퇴 직후가 딱 그렇습니다. 혼자 산악회에 들어가서 괜히 말 안 하면 왕따 될까봐, 지금 빠지면 다시 혼자가 될까봐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준비에서 관계 준비를 돈만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 행복의 조건에서도 강조하지만 노년의 관계는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재구성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임 하나에 올인하기보다 소규모로 여러 접점을 두는 방식이 훨씬 덜 위험합니다. 산악회를 가더라도 거기에 삶의 중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냥 활동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리감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은퇴 후 산악회가 문제라기보다 은퇴 직후의 심리 상태가 문제입니다. 이 시기를 연구자들은 정체성 공백기라고 부릅니다. 직감도, 역할도 사라진 상태에서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이때 혼자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면 관계가 나를 지탱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관계에 뛰어들지 말자는 겁니다. 논문과 책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노후의 관계는 양이 아니라 안정성이고 속도가 아니라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면 산을 올랐다 내려오는 짧은 하루가 인생의 방향까지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없는 만남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불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연구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통장을 여는 순간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잔액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예상보다 너무 빨리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딱 1년. 그래도 1년은 숨 좀 돌리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왔는데 그날 아침 통장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생존의 시작이라는 걸요. 퇴직 전엔 다들 비슷한 말을 합니다.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월급이 끊겨도 계산은 해봤다고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숫자로 계산한 노후와 실제 삶의 속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소득 하나가 빠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안전망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급할 게 없다는 게 처음엔 좋았습니다. 알람 소리도 없고 출근 준비도 없고 회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지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식비,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각종 세금. 줄였다고 생각했는데도 통장은 계속 얇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줄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생활비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퇴근이 없어진 대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전기, 가스, 물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심심하니까 나가는 횟수가 늘고 나가면 돈을 쓰게 됩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에서 해결되던 점심 한 끼가 은퇴 후에는 고스란히 개인 지출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통장을 갉아먹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퇴직금도 꽤 받았고 연금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본인은 적어도 5년은 걱정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1년이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지출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특별한 소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녀 결혼 지원, 부모 병원비 보탬, 집 수리비 같은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지출이 겹쳤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한 번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였습니다. 본인은 아직 젊다고 생각했지만 통장은 이미 노후의 속도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연금이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은퇴 잘했다고 부러워했죠.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연금은 들어오지만 의료비와 보험료, 각종 고정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체감 여유가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특히 건강 문제가 시작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쌓였고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은퇴 후 1년은 몸과 돈이 동시에 시험받는 시기라는 걸요. 세 번째로 기억에 남는 분은 자영업을 하다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쉬게 되니 처음엔 너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자 소비의 기준이 흐려졌습니다. 오늘은 커피 한 잔, 내일은 외식 한 번, 모레는 취미용품 하나. 하나하나는 작은 돈이었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자 한 달 지출이 은퇴 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본인은 분명 아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통장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큰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은퇴 후 삶의 속도를 과소평가했을 뿐입니다. 은퇴 준비라는 게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떤 속도로 빠져나가는지를 아느냐의 문제라는 걸 간과한 겁니다. 은퇴 후 1년은 정말 위험한 시기입니다. 아직 위기라고 느끼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심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때 경고 신호를 놓칩니다. 통장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아직 괜찮아라고 넘기다가 어느 순간 회복이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때부터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다시 일할지, 집을 정리할지, 생활 수준을 낮출지, 어느 쪽이든 마음이 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창한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은퇴 후 첫 1년을 어떻게 버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실제 생활비를 기준으로 한 지출 점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는 의료비, 가족 변수까지 포함한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보는 겁니다. 종이에 적어보면 생각보다 냉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냉정함이 나중에 통장을 지켜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시작부터 눈물이 납니다. 통장이 무너지는 순간 자존감도 함께 흔들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됐나라는 생각이 밤마다 고개를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은퇴 전이라면 숫자를 다시 보시라고. 이미 은퇴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통장의 속도를 점검하시라고요. 은퇴 1년 차에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버거워집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통장이 무너지는 속도를 체감하셨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계산 실수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1년을 가장 위험한 시기로 보는 연구들이 꽤 많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사람들이 미래의 삶을 계획할 때 반복적으로 범하는 오류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자신을 지금의 나와 거의 똑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퇴직 전의 나와 은퇴 후의 나를 같은 소비자, 같은 체력, 같은 감정 상태로 가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은퇴라는 사건은 소득 구조뿐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꿉니다. 불안이 늘고 통제감은 줄어들고 그 결과 단기적인 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 불리한 선택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은퇴 1년 차에 지출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학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 연구로 유명한 하버드 유너버서티의 고령 경제 관련 연구들을 보면 은퇴 직후 소비 패턴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흔히 은퇴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 여행, 취미, 인간관계 지출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허니문이 끝난 뒤입니다. 소비는 줄이기 어렵고 소득은 이미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13년 차에 재정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될 줄 알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구간입니다. 노후 생활을 다룬 책 중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더 리타이어먼트 머라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은퇴 준비의 실패는 대개 큰 실수 때문이 아니라 작은 가정들이 동시에 틀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을 조금 낮게 잡고 의료비를 조금 늦게 잡고 지출 감소를 조금 과대평가하는 시기입니다. 각각은 사소해 보이지만 은퇴 후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오차들이 한꺼번에 현실이 되면 통장은 버티지 못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는 노후의 체감 빈곤에 관한 부분입니다. 실제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은퇴 직후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소득 감소 자체보다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월급은 예측 가능한 돈이었지만 은퇴 후의 자산 인출은 매달 결정을 내려야 하는 돈입니다. 이 차이가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은퇴 전보다 훨씬 가난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답은 더 아끼는 걸까요? 연구들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절약은 오히려 불안을 키워 충동적인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신 효과적인 방법은 통제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매달 얼마를 써도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쉽진 않지만 은퇴 후
1년 차를 넘긴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결국 은퇴 후 1년의 위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얼마를 모았느냐 보다 그 돈을 어떤 리듬으로 쓰게 될지를 미리 연습해 봤느냐의 차이입니다. 논문과 책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결론도 여기로 모입니다. 은퇴는 숫자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 통째로 바뀌는 전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경고의 신호입니다. 아직 방향을 바꿀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은퇴 후 1년은 많은 사람을 울리지만 동시에 가장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깨달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통장 잔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아직 해도 안 떴는데 가슴은 벌써 쿵쾅거렸습니다. 오늘 써야 할 돈, 이번 달 나가야 할 돈, 다음 달은 버틸 수 있을지. 은퇴하고 나서 가장 무서운 건 병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 느껴지는 그 설명하기 힘든 공포였습니다. 숨이 막히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그 느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밤을 보내본 분 계실 겁니다. 은퇴 전에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조금 나오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저도 그랬습니다. 회사 다닐 땐 매달 월급이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돈 걱정을 깊게 안 해도 됐거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월급이 사라진 순간부터 돈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 된다는 걸요. 통장에 있는 돈이 곧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은퇴하고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아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외식 줄이고 여행 안 가고 옷 안 사면 된다고요. 처음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은퇴 첫 해, 둘째 해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낄 수 있는 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건강, 인간관계, 자존감인데 그게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61세에 퇴직한 남성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퇴직금으로 아파트 대출도 거의 정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성공적인 은퇴라고 했죠. 문제는 현금이었습니다. 집은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못 쉰 걸 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가 슬금슬금 부담이 되기 시작했고 결국 선택한 게 집 담보 대출이었습니다. 조금만 빌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자 부담은 생각보다 컸고 그 이후부터는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걸림돌이 됐고 결국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말하더군요.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비참하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작게 만든다고요. 두 번째 사례는 6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은퇴 전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꽤 괜찮았습니다. 자녀도 다 키웠고 집도 있었고요. 문제는 은퇴 후 지출 구조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자녀 문제였습니다. 결혼, 전세,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까지. 그때마다 부모니까라는 이유로 도와줬습니다. 처음엔 몇 천만 원이었고 나중에는 억 단위가 됐습니다. 부부는 그 돈이 자기 노후를 얼마나 갉아먹는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외식은 사라졌고 병원 가는 것도 망설이게 됐습니다. 결국 아내는 무릎 통증을 참고 지내다 수술 시기를 놓쳤고 남편은 건강검진을 미루다 병을 키웠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선택을 미루는 게 아니라 선택 자체를 빼앗기는 거라는 걸 이 부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혼자 은퇴한 65세 여성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조용히 혼자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연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엔 취미 모임도 나가고 친구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지자 하나씩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커피값이 아까워 약속을 피했고 생일 모임에도 가지 않게 됐습니다. 어느 날 문득 보니 한 달 동안 사람 목소리를 거의 듣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돈이 없으면 외로움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유지비가 드는 일이거든요. 결국 이분이 가장 후회한 건 여행도 아니고 명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끊어낸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큰 실수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준비 없이 은퇴했고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과소평가했고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가혹합니다. 은퇴 후의 선택은 되돌릴 수 없거든요. 다시 젊어질 수도 없고 다시 큰 돈을 벌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돈 없는 은퇴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가난해져서가 아닙니다.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디 살지, 언제 병원 갈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포기할지. 그 모든 걸 돈이 대신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그때 한 선택만 달랐더라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은퇴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준비 중인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은퇴 후 돈은 편안함을 위한 사치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 예상보다 오래 살 수 있다는 전제,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여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긴 생활의 시작입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부디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 지금 점검해야 할 신호로 느껴지셨으면 합니다. 5회 뒤 후회만 남지 않도록 말입니다.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단순한 개인 불운처럼 느껴지셨다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불편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참한 선택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 성격이나 운이 아니라 이미 연구와 책에서 수십 년 전부터 예고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착각은 돈 문제를 생활비 계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학과 심리학에서는 은퇴를 전혀 다른 문제로 봅니다. 은퇴는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감 상실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의 연구를 보면 인간이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순간은 고통 그 자체보다 앞으로 얼마나 오래 이 상태가 지속될지 모를 때라고 합니다. 은퇴 후 돈이 부족한 상황이 무서운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는 순간 사람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경제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윌리엄 번스타인의 은퇴의 4가지 기둥이라는 책을 보면 은퇴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수익률보다 행동을 꼽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은퇴자일수록 잘못된 선택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집을 팔기엔 아깝고 자녀를 외면하긴 미안하고 지금 쓰는 돈을 줄이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 결과 가장 나쁜 타이밍에 대출을 받고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고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를 스스로 끊어냅니다. 이건 계산 실수가 아니라 심리 붕괴에 가깝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도 그의 책 넛지에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미래의 자신을 타인처럼 취급한다고 말하죠. 은퇴 전에 나는 지금의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줄이면 되지, 그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선택을 너무 쉽게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나는 훨씬 예민하고 체력도 떨어지고 선택의 폭도 좁아진 상태입니다. 그때 가서 줄이겠다는 말은 이미 브레이크 고장난 차를 타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다음에 속도를 줄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학 연구도 이 현실을 뒷받침합니다. 미국 미시간대 노아 연구센터 자료를 보면 은퇴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집단에서 우울증, 고립감, 만성질환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흥미로운 건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삶의 만족도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다음 달도 같은 돈이 들어올지 확신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나온 사례들에서 집은 있었지만 삶이 무너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철학 쪽에서도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을 욕망의 결핍보다 통제 불가능한 불안에서 찾았습니다. 은퇴 후 돈이 부족한 상태는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위축되고 스스로를 사회에서 지워버리는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외출을 줄이고 사람을 피하고 아프면서도 병원을 미룹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생존 모드입니다. 결국 돈 없는 은퇴가 비참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은퇴는 선택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줄어들면 인간은 존엄을 잃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아플 때 치료받을지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순간 삶은 버티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면 충분할까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권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입니다. 끊기지 않는 최소한의 현금 흐름, 예상보다 오래 사는 상황에 대한 대비, 그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 이 세 가지가 없는 은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혹해집니다. 이 글의 제목처럼 돈 없는 은퇴가 만든 선택의 끝에는 후회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후회는 대부분 같은 말로 정리됩니다. 그때 조금만 현실적으로 봤더라면. 은퇴는 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를 무시한 대가는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깊게 따라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오히려 그게 가장 좋은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카드 명세서부터 열어봤습니다. 숫자가 잘못 찍힌 줄 알았습니다. 은퇴만 하면 좀 숨통이 트일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 부부가 처음으로 느낀 공포는 이렇게 빨리 줄어들 수 있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일은 그만뒀는데 돈은 예전보다 더 빨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은퇴하면 괜찮을 거라 믿었던 그 생각이 그날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캘리포니아에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은퇴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집도 있었고 연금도 있었고 퇴직금도 나름 챙겨뒀습니다. 주변에서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은퇴 후 한 달에 정확히 얼마가 나가는지 깊게 계산해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생활이 단순해질 줄 알았답니다. 출퇴근도 없고 외식도 줄고 옷도 덜 사고 자연히 지출이 내려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지출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튀어나온 건 의료비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신경도 안 쓰던 건강보험료가 매달 고정비로 꽂혔고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코페이, 약값, 검사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아도 아플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용이 계속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집 유지비였습니다. 집이 있으니 월세는 안 나간다고 안심했는데 그게 더 큰 함정이었습니다. 재산세는 해마다 오르고 보험료도 같이 뛰었습니다. 고장 나는 건 꼭 은퇴하고 나서였습니다. 지붕, 보일러, 에어컨. 한 번 손보면 몇천 달러씩 깨졌습니다. 일을 안 하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그만큼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도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비 감각이 무너진 겁니다. 일을 할 때는 월급이라는 기준점이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매달 이만큼 써도 되나? 라는 불안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가장 먼저 포기한 게 있습니다.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친구 부부랑 주말에 나가던 식사, 기념일에 가던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삶이 급격히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텍사스로 이주한 60대 초반 부부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보다 물가가 싸다는 말만 믿고 집을 팔고 내려갔습니다. 실제로 집값은 싸졌지만 대신 자동차 2대 없이는 생활이 안 됐고 기름값과 보험료, 유지비가 매달 부담으로 쌓였습니다. 의료 네트워크가 달라지면서 병원을 옮겨야 했고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 이 부부가 가장 먼저 포기한 건 여행이었습니다. 은퇴하면 실컷 다닐 줄 알았던 여행을 통장을 보며
스스로 접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동부에 사는 60대 후반 부부입니다.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믿었지만 문제는 연금이 시작되기 전 공백기였습니다. 그 몇 년을 대충 넘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매달 큰 부담이었고 병원 갈 일이 겹치면서 저축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이 부부가 가장 먼저 포기한 건 취미였습니다. 골프, 요가, 동호회 모임을 하나씩 끊었습니다. 돈도 문제였지만 돈 쓰는 게 두려워진 게 더 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플로리다로 은퇴 이주한 부부입니다. 날씨 좋고 세금 부담이 적다는 말에 기대를 걸었지만 허리케인 보험과 집 보험이 매년 올라갔습니다. 커뮤니티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변에선 다들 여유 있어 보였지만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이 부부가 가장 먼저 포기한 건 사람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약속을 잡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면서 점점 집에만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은퇴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은퇴 후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는 겁니다. 일할 때는 안 보이던 비용들이 은퇴하자마자 전면에 등장합니다. 의료비, 보험료, 집 유지비, 그리고 예상 못한 지출들.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가장 먼저 포기하는 건 사치가 아니라 삶의 재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막연한 평균 숫자가 아닙니다. 한 달에 내가 실제로 어떤 항목에 얼마를 쓰게 될지 아주 현실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은퇴 후에는 다시 벌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오차 하나가 불안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 부부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오래 남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게 제일 무서웠다. 미국에서 은퇴하면 괜찮을 거라 믿었던 그 생각, 사실은 가장 위험한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앞선 이야기들이 개인의 체감이라면 이제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운이 나빠서도 소비 습관이 유독 해퍼서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 연구와 책에서 오래전부터 경고해 온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든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는 반대라는 연구가 훨씬 많습니다. 미국 은퇴 연구의 고전으로 꼽히는 더 리타이어먼트 세이빙즈 크라이서스에서는 은퇴 이후 고정 지출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일할 때는 소득이 있어 지출이 분산되지만 은퇴 후에는 의료비, 보험료, 주거비처럼 피할 수 없는 비용이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선택 지출은 줄일 수 있어도 필수 지출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의료비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핵심 변수로 등장합니다. 미국 보스턴 칼리지 산하 은퇴연구센터의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은퇴 후 가계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은 투자 실패가 아니라 의료 관련 비용입니다. 재미있는 건 큰 병보다 작지만 반복되는 병원 방문이 더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약값, 검사비, 보험 공제액이 쌓이면서 저축을 조금씩 잠식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통장이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조용히 말라갔다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인간의 심리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자신의 저서 싱킹 패스트 언드 슬로에서 사람들이 미래를 계산할 때 현재의 감정을 과대평가한다고 말합니다. 은퇴를 앞두면 회사만 안 가도 스트레스가 줄 테니 돈도 덜 쓸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후에는 시간은 늘고 불안도 같이 늘어납니다. 이 불안이 소비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더 들거나 손실을 만회하려다 위험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입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넘은 볼링 언론에서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연결이 줄어들 때 삶의 만족도와 건강이 동시에 악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게 가장 먼저 포기한 것이 외식, 취미, 여행, 사람 만나는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 축소가 아닙니다. 삶의 반경이 줄어드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은퇴 생활은 돈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붕괴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하나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대의 은퇴 패널 연구에서는 은퇴 후 생활비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는데 준비한 쪽이 실제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디서 줄여야 하고 어디는 지켜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은퇴의 안정감은 자산 총액보다 예측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은퇴 준비를 할 때 가장 위험한 질문은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나요? 입니다. 이 질문은 평균을 찾게 만들고 평균은 개인을 속입니다. 대신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포기하면 가장 먼저 무너질 게 뭔가요? 외식인지 여행인지 취미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이걸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은퇴 후 통장이 아니라 삶의 온도가 먼저 떨어집니다. 많은 책과 논문이 공통으로 말하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은 은퇴는 지출을 줄이는 기술만 남고 준비된 은퇴는 삶을 지키는 기준이 남습니다. 결국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갈립니다. 은퇴하고 처음 맞는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졌다는 분들 많습니다. 알람도 없는데 잠이 깨고 가장 먼저 하는 게 휴대폰을 집어들어 통장을 여는 거죠.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마음은 이미 최악을 가정합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괜찮을까? 병원비 하나만 터져도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아무 소득 없이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은퇴는 자유라더니 막상 겪어보니 자유가 아니라 공포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두렵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한 가지가 다릅니다. 불안을 애써 외면하지 않고 숫자로 쪼개서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막연히 얼마가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어떤 역할을 하도록 나뉘어 있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봤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은퇴 후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자산을 이야기할 때 총액부터 묻습니다. 얼마 있으면 되느냐, 몇 억이면 충분하냐. 그런데 실제로 은퇴 후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총액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율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돈 중에서 당장 써도 되는 돈은 얼마인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돈은 얼마인지, 그리고 시간이 내 편이 되도록 굴러가게 놔둘 돈은 얼마인지를 나눕니다. 이 비율을 지킨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은퇴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은퇴 당시 자산 규모만 보면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집 한 채 있고 금융 자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은퇴 직후부터 소비 패턴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생활비로 쓰는 돈과 절대 줄어들면 안 되는 돈을 철저히 분리해 놓았다는 겁니다. 한쪽 통장은 매달 비워도 되는 통장이었고 다른 한쪽 통장은 웬만하면 들여다보지도 않는 통장이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든 뉴스가 무섭게 나오든 생활비 통장은 늘 몇 년치가 확보돼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밤잠을 편하게 잤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은퇴 후에도 여행을 가고 취미를 즐겼지만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의 역할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분입니다. 이분은 은퇴 초반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장사할 때는 매달 돈이 들어왔는데 은퇴하니 통장에서 빠져나가기만 하더랍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는 게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전체 자산 중 일부는 평생 써도 된다고 스스로 허락했고 나머지는 소득처럼 들어오게 구조를 바꿨습니다. 이때부터 심리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느낌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 느낌으로 바뀌니 소비의 죄책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산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월 단위 삶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기 은퇴를 선택한 50대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은퇴 전부터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젊은데 너무 일찍 그만두는 거 아니냐는 말이었죠. 하지만 이 부부는 은퇴 후에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자산과 가장 보수적인 자산의 비율을 명확히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공격적인 자산이 힘을 발휘했고, 시장이 나쁠 때는 보수적인 자산이 완충 역할을 해줬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져도 전체 삶이 흔들리지 않게 설계해 둔 겁니다. 이 부분은 은퇴 후 수입이 없어도 자산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은 비율을 지켰다는 겁니다. 당장 써도 되는 돈, 시간을 두고 불릴 돈,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돈을 명확히 나눴습니다. 이 비율이 무너지면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공포는 커집니다. 반대로 이 비율이 지켜지면 자산 규모가 아주 크지 않아도 삶은 안정됩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순간은 큰 지출이 생겼을 때가 아닙니다. 통장을 열 때마다 기준이 없는 상태로 숫자만 줄어드는 걸 보는 순간입니다. 이때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반대로 한 번뿐인 인생이라며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은퇴를 망치는 대부분의 선택은 이 심리적 공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든 이미 은퇴한 상태든 지금이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총액 계산이 아니라 비율 점검입니다. 지금 내 자산 중에서 몇 년은 아무 소득 없이 살아도 되는지, 이 돈이 줄어들어도 마음이 괜찮은지, 그리고 어떤 돈은 건드리지 않고도 삶이 유지되는 구조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해집니다.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서도 아닙니다. 다만 공포를 무시하지 않고 숫자로 길들였을 뿐입니다. 비율을 지킨다는 건 결국 삶의 리듬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 리듬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은퇴 후 인생은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꽤 괜찮게 흘러갑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비율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험담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책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되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연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자산 구조가 만나는 지점에서 설명이 됩니다. 미국에서 은퇴 연구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개념 중 하나가 소비 안정성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랑코 모딜리아니가 제시한 생애주기 가설을 보면 사람은 평생 동안 소비 수준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젊을 때는 벌어서 모으고 은퇴 후에는 꺼냈으되 삶의 질은 크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문제는 은퇴 후 자산을 한 덩어리로 인식하면 이 소비 안정성이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순간 이론보다 먼저 공포가 작동합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짚은 책이 있습니다. 은퇴혁명이라는 책에서는 은퇴자의 불안 대부분이 자산 부족이 아니라 자산 구조의 불확실성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면 자산 규모가 더 큰 은퇴자가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돈을 언제까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율이 정해진 사람은 시장이 흔들려도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각 돈의 역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쪽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멘탈 어카운팅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돈을 하나의 숫자로 보지 않고 용도별로 나눠서 인식할 때 훨씬 안정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멘탈 어카운팅입니다. 생활비로 쓰는 돈, 안전판 역할을 하는 돈, 미래를 위한 돈을 속에서 명확히 구분해 놓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연구는 미국 CFP 재단에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가장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유지한 그룹의 공통점은 수익률이 아니었습니다. 변동성 관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산이 오르내리는 폭을 삶의 리듬 안에서 감당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게 바로 자산 비율 고정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전부를 바꾸지 않고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이걸 현실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잃어도
괜찮은 돈과 이르면 무너지는 돈을 절대 섞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무너지면 작은 하락에도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이 구분이 명확하면 손실이 나도 삶은 유지됩니다. 논문과 책이 공통으로 말하는 핵심도 여기입니다. 은퇴의 안정성은 숫자보다 구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항상 같은 질문을 권합니다. 지금 내 자산 중에서 줄어들어도 밤잠을 잘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은퇴는 불안합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다면 자산 규모가 조금 작아도 삶은 안정됩니다. 결국 비율을 지킨다는 건 투자 전략 이전의 심리 전략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불안의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설계라고 표현합니다.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은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비용을 미리 줄여놓은 사람들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설계했고 그 구조가 공포를 막아준 겁니다. 이 차이가 은퇴 후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면 그때부터 공포는 시작됩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보다 더 무서운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 순간입니다. 은퇴하면 좀 편해질 줄 알았고 적어도 숨은 돌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정말 무서운 건 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 사람 관계가 무너지는 속도, 그리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되는 그 속도가 한꺼번에 몰려올 때 그 공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60대 부부만의 특별한 불운이 아닙니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비슷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퇴직식 날 꽃다발을 들고 웃던 그 표정이 불과 몇 달 뒤에는 사라집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화는 줄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서로 예민해집니다. 그때부터 돈 이야기는 싸움의 도화선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은퇴 직후까지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한 채, 현금 자산, 연금 수령 전까지 버틸 수 있다는 계산. 문제는 은퇴 후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고 아내는 그 시간이 갑자기 늘어난 게 너무 버거웠습니다. 사소한 생활비, 보험료, 자녀 지원 문제까지 겹치면서 서로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에 있기 싫어 외출을 늘렸고 아내는 불안해서 지출을 더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이 갈등이 반복되면서 부부 사이 신뢰가 무너졌고 작은 재정 실수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함께 버틸 힘이 먼저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외부 변수의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 조용한 전원 생활을 꿈꾸며 집을 옮겼습니다. 겉보기엔 비용도 줄고 삶의 질도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교통비, 유지비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한번 가려면 하루가 통째로 날아가고 작은 수리 하나에도 큰 돈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생활비 압박이 심해지면서 다시 도시로 돌아오려 했지만 집은 생각처럼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현금은 빠르게 말라갔고 선택지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 부부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돈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삶 전체를 묶어버린 느낌, 그게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사회적 관계의 붕괴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인간관계가 은퇴와 동시에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느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전화 한 통 없는 하루가 계속됐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외출도 줄고 소비 패턴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충동적인 지출, 의미 없는 취미 비용이 반복됐습니다. 이 부부는 말합니다. 돈을 잘못 쓴 게 아니라 외로움을 계산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고요. 사람 없는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자산 규모가 아닙니다. 통장 숫자는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될 수 있지만 시간 관리, 관계, 역할 상실을 준비하지 않으면 돈은 속수무책으로
새어나갑니다. 은퇴는 경제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직장이 사라지면서 생겼던 리듬, 사회적 인정, 하루의 목적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하면서 자주 묻습니다. 얼마면 되냐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돈 말고 무엇으로 하루를 채울 것인가?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내가 쓸모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은퇴는 축복이 아니라 긴 불안의 시작이 됩니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혼자입니다. 그래서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을 계산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관계와 시간, 감정의 흐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문득 돈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갈 곳 없는 하루, 의미 없는 시간,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나 자신. 이 공포를 피하려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설계라는 걸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돈이 아닌 삶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 공포가 개인의 운이나 성격 문제는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은퇴 이후의 불안을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를 생산성대 절망의 단계로 설명했는데, 이를 통해 역할을 잃은 사람이 의미를 다시 찾지 못하면 빠르게 무기력과 우울로 기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은퇴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훨씬 빠르게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은퇴와 행복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많습니다. 은퇴 직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는 사람들조차도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하루의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오늘 해야 할 일이 없고, 내일을 기대할 목표가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이 점을 강조한 책이 바로 더 론제버티 이카너미입니다. 이 책은 고령 사회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빈곤보다도 고립과 무역할 상태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자주 인용되는 책이 빅 모털입니다. 이 책에서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로 자율성과 관계를 꼽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유지될 때 사람은 늙어서도 버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돈이 바닥났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라고요. 이건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구조적인 특성입니다. 경제학 쪽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사람은 미래의 소득 감소보다 현재의 지위 하락에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은퇴는 소득 감소 이전의 지위의 상실입니다. 명함이 사라지고 직함이 사라지고 어디 다니세요? 라는 질문에 답할 말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마음은 급격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은퇴 후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라진 자존감을 돈으로라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앞서 나온 60대 부부들의 몰락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실패한 건 자산 배분이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삶을 너무 단순하게 봤다는 점입니다. 집만 있으면 연금만 나오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루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돈은 아무리 있어도 불안의 연료로 바뀝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숫자보다 시나리오입니다. 돈이 줄어들 때 어떻게 반응할지, 부부 갈등이 생길 때 어떤 식으로 풀지, 인간관계가 줄어들 때 어디에서 대체 관계를 만들지. 이런 비재무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위기가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작은 변수 하나에도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결국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공백입니다. 그 공백을 방치하면 불안이 자라고 불안은 관계를 갉아먹고 관계의 붕괴는 재정까지 무너뜨립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은퇴를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역할의 시작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돈은 그 여정을 버티게 해주는 도구일 뿐 삶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늦게 깨달을수록 노후의 공포는 더 깊어집니다.